나라 땅의 모든 산줄기가 비롯되는 곳. 백두산은 우리 영토 인식의 근원이다. 그리고 백두산 너머의 광활한 만주 땅. 이 땅은 간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 이런 영토 인식의 한 가운데는 백두산 정계비가 있었다. 300여 년 전 백두산 기슭에 세워졌던 정계비. 백두산 정계비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2006년 새해 HD 역사 스페셜 첫 이야기는 백두산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입니다. 당군이 처음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한 곳이 바로 백두산이며 나라 땅의 모든 산줄기 역시 백두산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백두산은 민족의 영산과 아울러 우리 영토의 중심으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두산 너머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땅도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의 한가운데는 백두산 정계비가 있습니다. 300여 년 전 백두산 기슭에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는 당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두산 정계비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또 정계비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그 백두산 정계비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송화강 물줄기를 따라가는 길이다. 중국 땅을 거쳐 가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산이 우리 영토 인식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백두산 입구에서 만나는 물줄기. 백두산에서 중국으로 흐르는 송화강의 상류이다. 송화강은 백두산 천지에서 직접 발원하는 장백폭포로부터 시작된다. 마치 하늘로부터 거대한 물기둥이 내려오는 듯한 장백폭포. 광활한 대륙을 뒤로 하고 오르는 백두산 정상. 천지가 태고의 신비를 품은 채 제 모습을 고스란히 내보인다. 둘러선 16개의 봉우리들이 천지의 장엄함을 더한다. 천지는 해발 2200여 미터의 높이의 분화구에서 생겨난 고산 호수이다. 민족의 염원과 동경까지 함께 품고 있는 천지. 그러나 천지는 현실의 공간이다. 천지를 가로질러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이 지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은 천지 한가운데를 국경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이 국경선으로 인식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갖는다. 1712년 바로 이곳 백두산 기슭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던 것이다. 백두산 정계비는 일제시대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1931년 7월 이 백두산 정계비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두산 정계비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람은 소위 29일 등산객들이 30일 날 하산을 하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학자가 3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이 시노다 지사건을 만나가지고 이 정계비는 단순한 정계비보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하나의 국경을 가르는 정계비니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찾도록 해달라 하는. 그렇다면 백두산 정계비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였을까? 1943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사진입니다. 아, 총독부에서요? 예. 이 지도는 뭔가요? 그 일련의 일본 학자들이 백두산을 등반하는 어떤 길을 지도하여 나타냈습니다. 백두산 등행로 개념도 예, 되어 예. 있네요. 일제강점기 일본이 만든 백두산 등산로 지도. 천지 동남쪽 기슭에 정계비가 뚜렷이 표기돼 있다. 이게 정계 정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최근 북한 지역을 통해 백두산을 답사한 고구려 연구재단을 뒤에 찾았다. 보이는 흰 돌이 그 정계비 틀을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표석입니다. 여기 그 북한에서 세웠다고 예, 예. 하는. 그럼 요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주차장이네요. 예, 백두산 밑에 있는 주차장의 한쪽 모퉁이에 그곳은 백두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에 백두산 정상부터 한 2, 3km 동남쪽에 그 차를 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의 그 아래에서 봐서 왼쪽 모퉁이에 그 정계비 틀을 표시하는 주춧돌과 표석이 있었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정계비는 천지 아래 북한에서 만든 주차장 왼쪽 모퉁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은 북한이 세운 정계비 표지석만 서 있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위성 사진을 활용하기로 했다. 확인된 정보를 위성 사진과 대조하는 작업. 정계비의 위치는 천지로 올라가는 두 도로가 합쳐지는 바로 위쪽. 여기처럼 이게 구조물이 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형태거든요. 위성 사진을 통해 도로와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지금 주차장 형태. 여기 지금 주차장처럼 보이네요. 동경 128.09, 북위 41.992. 백두산 정계비의 정확한 좌표다. 1931년까지 중요한 국경비로 존재했던 정계비. 정계비는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한 장의 지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지도에는 두만강 북쪽 간도 땅이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돼 있다. 그런데 3년 후 역시 조선 총독부가 만든 또 다른 지도는 조선의 영역을 두만강 이남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간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불과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국회 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 자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1909년)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간도 협약. 간도 협약 전문에는 청일 양국은 두만강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으로 삼는다는 조문이 명기돼 있다. 당사자인 조선을 배제한 채 일본과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조선의 국경선을 확정해버린 것이다.
같은 날 청과 일본은 이른바 만주 협약도 동시에 체결했다. 일본은 만주, 즉 간도 지역의 철도 부설권, 탄광 채굴권 등의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해 주었다. 만주협약은 청나라가 일본에게 제공할 5가지 이권이고, 간도협약은 그 대가로 일본이 청에게 인정해 줄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5가지와 뒤에 1가지는 일본이 제시한 동삼성 유감 하나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을 교묘하게 청일 양국이 2개의 조약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보면 2개의 조약은 불가분의 일체의 관계이고 상호 교환적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 하나의 조약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 아래 세워졌던 한중 국경비 백두산 정계비. 정계비는 사라지고 간도 협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의 영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백두산 정계비. 그러나 이 비석은 오랫동안 한중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간도였습니다. 이 정계비에 따라 간도가 누구의 땅인지가 정해진다고 믿어왔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다면 간도는 도대체 어느 지역에 속할까요? 백두산을 기점으로 압록강 이북을 서간도, 두만강 이북을 동간도 혹은 북간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틀어 간도라고 합니다. 간도 전체를 합치면 지금의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도의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백두산 정계비인데요. 그런데 이 비석은 청나라의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청나라는 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1712년) 압록강변에서는 조선 측 관리와 청나라 관리의 회동이 있었다. 양국 정부에서 파견한 대표단이었다. 조선 측 대표는 접반사 박권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 청의 대표는 길림 지역을 다스리던 오라총관 목극 등이었다. 청의 황제 강희제의 명령에 따라 조선과 청의 국경을 확정짓기 위한 만남이었다. (1616년) 후금이라는 나라 이름으로 심양에 도읍했던 청나라는 마침내 북경까지 진출, 대륙을 장악하고 있었다. 당시 청의 황제는 강희제. 그는 청의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1683년 대만을 접수한 데 이어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타결하고 서역의 신장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가 조선과의 국경 확정이었던 것이다. 양국 대표단은 백두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목극 등은 조선 측 대표단의 백두산 동행을 거부했다. 조선 대표단의 나이가 많아 배려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목극 등은 자신의 일행과 조선의 하급 군관 몇몇만 데리고 백두산으로 올랐다. 조선 측 대표를 배제한 청나라 대표단만의 산행이었던 것이다. 백두산으로 오른 목극 등은 천지 주변의 물줄기를 살폈다.
그리고 압록강과 토문강의 분수령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하나의 비를 세운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세워진 최초의 국경비, 백두산 정계비다. 그렇다면 당시 제3자였던 서양은 조선과 청의 국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 1735년 프랑스에서 출판된 중국 전지는 중국의 역사와 인문 지리를 담은 총서이다.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한 장의 지도. 이 지도에는 청과 조선 그리고 간도 지역의 국경이 점선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조선과 청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그 이북 지역에 표기하고 있다. 압록강 이북 지역까지 평안도라고 명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의 많은 서양 고 지도들도 조선의 국경을 압록강, 두만강 이북에서 표기하고 있다. 18년에 청에서 황여 전람도라고 해서 아주 상세한 지도가 이제 현대식 지도가 제작이 되는데요. 1750년에 제작된 보공디 지도입니다. 그 압록강 이북의 대안 지역, 남만주가 봉금지대의 남쪽 지대가 이제 우리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그 1786년 지도인데요. 산해관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요동반도 자체를 다 우리 영역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압록강 대안 지역, 서간도가 우리 영역으로 표시. 그렇다면 이들 서양 고 지도들은 어떻게 제작됐을까? 마찬가지. 그 18세기 많은 서양 고지도들은 사실 그 시초가 바로 그 청 강희제 때 1708년이 됩니다. 그 프랑스 예수의 신부들 그 중심 인물이 이제 레지 신부인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제 그 지도를 제작해 합니다. 그게 이제 1716년에 제작이 완료되고 1718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강희제한테 전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제 황여 전람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압록강과 두만강 대안 지역이 우리 영역으로 돼 있고, 41쪽에 이 황해 전람도 동판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유럽판 그 황해 전람도들이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 청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대안 지역을 조선 영역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정계비를 세우게 했던 강희제의 명령에 따라 만든 서양 고 지도들에 따르면 백두산은 명백한 조선의 영역이었다. 그렇다면 청은 왜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려고 했을까? 천지에서 동쪽으로 약 20km, 천녀욕궁지라고 하는 원지가 있다. 신비감마저 감도는 이 아름다운 원지를 청은 자신들의 조상이 발원한 곳으로 여겼다. 중원을 점령한 이후 청은 자신들의 발상지를 보호하려는 정책을 폈다. 정묘호란 직후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청의 만주 중시 정책을 볼 수 있다. 즉, 만주 지역을 무인지대화하자고 청이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과 청이 서로 침범하지 않고 각자 지키자는 이른바 각수 봉강을 제안했는데 이 무인지대를 봉금지대라 했다. 그렇다면 봉금지대는 어디였을까? 서양 고지도에 따르면 압록강, 두만강 이북의 일정한 지대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봉금지대는 어떤 성격이었을까? 일단 봉금지대로서 그 이제 중국 측에서 설정했는 거니까 그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지대, 영어로 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두만강, 압록강 이북 일대 일정한 지역은 그냥 비무장 중립지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비무장 중립지대라고 보면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실질적인 국경의 역할을 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즘의 우리 상황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남북한의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그 사이의 어떤 일정한 지역 그런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금지대가 조선과 청의 중립지대였다면 백두산 정계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그때 당시엔 중국에서 정계비를 세우는 의도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봉금지대의 하한선이라고 중국이 알고 있던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두산 천지를 자기들이 신성시하고 있을 때 꼭 중국의 영토로 넣고 싶었지 않았는가, 그런 의도에 의해서 백두산 정상 남쪽 심리 이남에 부자연스럽게 정계비를 세웠다고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청의 주도로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 그것은 봉금지대를 자신들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조선의 영역을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으로 제한하려는 청의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네, 백두산 정계비는 당시 중립지대였던 간도 땅을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청나라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비석을 자세히 보실까요? 높이가 약 83cm, 폭 56cm. 크지 않은 이 비석에 새겨진 글자 수는 82개. 대청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당시 비석 제작에 참여했던 오라총관, 목국 등의 이름도 보입니다. 이 비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8글자, 즉 서위 압록, 동위 토문. 그렇습니다.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압록강은 그 경계가 명확한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토문강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실까요? 여기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 서쪽 기슭에서 압록강이 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기슭에서는 두만강이 흐르고 천지에서 직접 북쪽으로 흐르는 송화강이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송화강과 두만강인데요. 조선은 송화강의 상류 중 한 지류를 토문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주장대로라면 송화강 이남이 조선 땅이 되는 것이죠. 반면 중국은 이 두만강이 토문강이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토문이 어디냐에 따라서 함경 남북도만 한 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계비에 새겨진 토문은 어디일까요? 백두산의 정계비가 세워진 지 약 170여 년 후, 두만강 이북의 간도 땅에 살던 조선 백성들은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된다. 청나라 정부에서 간도의 조선 백성들을 대상으로 보고문을 내렸던 것이다. 그것은 두만강 이북 간도 땅에 사는 조선 백성들은 모두 철수하라는 쇠관령이었다. 조선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조치였다. 당시 간도 땅에는 이미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정착하고 있었다. 이들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밭을 일구며 간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1860년대 이후 대규모 간도 이주가 이루어져 곳곳에 마을을 이루고 자치기구까지 설치하고 있었다. 이들은 간도를 조선 땅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는 백두산 정계비가 있었다. 정계비에 새겨진 동위 토문이 바로 인식의 근거였다. 조선 백성들은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고 믿고 있었다. 토문강이 어디냐에 따라 조선의 영역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즉 토문강이 두만강이라면 그 남쪽만이 조선 영역이 되는 반면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면 드넓은 간도가 조선 땅이 되는 것이었다. 청의 주장은 달랐다.
토문과 도문은 같은 발음이며 도문은 두만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옛 기록들은 토문을 어디로 보고 있을까? 용비어 천가에 보면 토문은 두만강 북쪽에 있다고 적고 있다. 토문과 두만을 다른 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청나라보다 앞선 명나라 때 만들어진 요동지.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이며 송화강으로 흘러든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중국도 토문과 두만은 다른 강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계비 이후에 제작된 조선의 지도. 토문강은 두만강과 다른 강으로 표기돼 있다. 또 다른 지도. 역시 토문강은 두만강 북쪽의 별개 강으로 그려져 있다. 정계비의 토문강이 송화강 상류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정계비를 세운 후 토문강의 발원지까지 돌무더기와 목책을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정계비 근처의 물줄기는 건천, 즉 마른 계곡이었다. 그래서 물줄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석퇴를 쌓았던 것이다. 석퇴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일까? 일본이 만든 사진첩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석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이 말하자면 정계비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석퇴의 사진인 것 같네요. 예. 정계석이라고 돼 있고. 정계비 부근에 군데군데 쌓은 돌 무더기가 보인다. 저 토문강 있죠. 토문강 바로 옆을 쫓아서 쭉 쌓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185개요. 그럼 길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 건구의 길이가 한 30리 가까이 돼요. 20일, 30리 가까이 돼요. 그 연안에 쭉 석퇴를 쌓은 거예요. 일본인들이 그린 백두산 부근 약도. 정계비 옆에 석퇴, 토퇴가 그려져 있고 이들은 토문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토문강은 북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물줄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쌓은 돌무더기와 흙무더기. 이들은 정계비에서 시작하여 토문강 상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토문강. 토문강은 지금은 어떤 강으로 남아 있을까? 예, 이 간도 산업 그 조사서라는 그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3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그 제2편에 그 지도가 있었거든요. 제3도 같은 데에 봐도 백두산 부근 지세 약도라고 해가지고 좀 자세하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강은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토문강이 이제 뚜렷하게 보이죠. 이게 백두산. 대각봉 밑으로. 예, 여기 좀 재밌는 거는 뭐 그 천지를 용왕담이라고 했다는 거고, 용왕담, 정계비 정계비가 있고 여기서부터 토문강이 굵게 나가는 게 이렇게 이제. 지도에 따르면 송화강의 상류 지류는 3도백하, 4도백하, 그리고 토문으로 되어 있는데 토문은 바로 5도백하인 것이다. 다른 지도들은 그 고지도인데 이 지도는 그 축척이 그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상당히 그 근대식 그 지도인 거죠. 근대식 지도라는 거는 그만큼 정확성을 그 의미하거든요. 토문강이 그 백두산 천지에서 나가고 두만강과는 별도로 숭화강으로 나간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이 지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거죠. 취재진은 토문강, 즉 오도백하를 찾아 나섰다. 오도백하가 송화강 본류와 합류하기 직전에 있는 마을 삼도. 여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토문강 탐사는 이 마을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지금 요게 5도 백하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도로 사정이 오도백화가 송화강 최상류에 오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강줄기를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랐다. 점차 마을도 뜸해졌다. 그럼 이 강은 뭐라고 그래요? 这叫什么江？ 강은 这个 뭐라고 这个 불러요? 也说不上什么江，什么河？那没名吗？没有名，这个就是俺们就是叫大江。大江。 현지에서는 토문강은 이름조차 잃어버린 강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의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 강은 틀림없이 백두산에서 바로 나는 오도백화였다. 이 강이 바로 오도백화죠. 이 강의 상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토문강이고 중국 사람들은 황하송구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토문강을 두고 우리가 그 청과 조선이 그 국경 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토문강과 그 뭐 두만강, 지금 도문강 이런 여러 가지 그 논쟁이 된 그런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강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숱한 논란의 불씨를 아는 채 토문강은 백두산에서 시작해 송화강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은 백두산 주변 지형을 만분의 1로 축소해서 그대로 만든 모형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천지가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고요. 천지의 동남쪽 기슭에 백두산 정개비가 서 있습니다. 백두산 정개비에서 바로 남쪽으로 보이는 물줄기가 압록강입니다. 천지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동쪽 기슭에서는 두만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두산 정개비 동남쪽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흐르는 물줄기가 바로 송화강의 상류, 토문강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토문강 동쪽의 이 지역이 모두 조선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간도는 중국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조선은 간도 영유권을 주장해왔고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논란 중인 한 지역이 특정 국가의 영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양국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느냐와 실제 행정권이 미치느냐 여부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간도는 어땠을까요? 압록강은 현재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다. 압록강 하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구려 산성으로 유명한 봉황산 아래 봉성이 있다. 봉성의 옛 지명은 봉황성. 조선시대 중국으로 가던 사신들이 반드시 거쳐가던 교통의 요충지였다. 봉성에서 자동차로 약 10분, 변문이라는 지명을 만날 수 있다.
변문은 곧 국경을 뜻하는 지명이다. 이곳 변문의 기차역. 지금 이 역의 이름은 일면산역. 그러나 변문에서 만난 현지인은 매우 의미 있는 증언을 했다. 最早的时候啊，5、60年代是叫高丽门啊，高丽门这不是和朝鲜关系不大好，好像这个危机似的。后来就改个边门，边门又不怎么以后又改一面山，这有20多年了。 역 이름이 고려 문역이었다는 것은 조선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뜻이다.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고. 그렇다면 이곳은 왜 고려 문역이었을까? 이제 Korea without and within. 정계비가 세워진 훨씬 후대인 19세기에 미국인 선교사가 펴낸 조선 소개서. 이 책의 지도에는 봉성이 조선의 옛 국경문으로 표기돼 있다. 고려 문역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근데 이제 가장 의문을 가지는 게 1712년 목극덩이가 와서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가 어떤 서양 고지도에서 특정한 국경의 어떤 그 지점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백두산 정계비보다는 봉황성을 기점으로 해서 그 국경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기록들은 그 벨기에의 반데어 마일렌의 지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디할드의 중국지,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의 모든 기록에서는 봉황성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황야 전람도 제작에 참여했던 프랑스인 선교사 레지가 남긴 기록, 일명 레지 비망록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즉 봉황성 동쪽이 바로 조선의 서쪽 국경선이라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선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봉황성을 기점으로 훨씬 북쪽이 되는 것이다. 조선 조정이 압록강 이북을 관할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영조는 압록강 이북의 봉황성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두만강 이북은 어떤 상태였을까? 북관유적 또는 고려 예종부터 조선 중기까지 북방 개척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화첩이다. 이 책에 있는 척경 입비도 동북 구성을 개척한 윤관이 고려의 국경비를 세우는 장면인데, 고려 지경 네 글자가 뚜렷하다. 기록에 따르면 윤관의 국경비는 선출령에 세워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출령은 어디일까? 18세기 지도에 보면 선출령은 두만강 북쪽, 즉 지금의 간도 땅인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두만강 이북에 영향력을 끼친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에도 조선 왕은 두만강 이북의 청나라 사람들에게 철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당시 그 의주와 봉황 사이, 중국 봉황성 사이의 그 사신들의 왕래 경비를 우리 관병들이 담당을 했고요. 의주까지가 우리 영역이 아니고 봉황성 바로 압록강 대안 지역도 그렇게 우리가 경비를 담당했고, 또 그 중국 유민들이 이제 그 봉금지대로 넘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그 관병들이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출병해서 또 격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그 이 지대의 그 치안을
우리 조선 관병들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여러 고지도 뭐 이런 사실 등을 통해서 봉금지대 물론 이제 중립지대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역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만주 지역에는 곳곳에 우리 민족의 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조선인 마을을 찾아 나섰다. 이 마을의 이름은 박보촌, 박씨들의 집성촌이다. 현재까지도 50~60호의 박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마을의 한 주민을 만났다. 你会不会说山东话？ 언제 때부터 사셨는지 모르세요? 몇 대째 여기 살고 있는지 모르세요? 在这儿，您家 몇 在这 대째? 几代？家父到现在到我这边是12辈，12辈，12代，12代，12代。现在再往下也还有，陆续也还有，4、5辈，30辈。根本就不会说了。 15대, 400년 이상 이 마을에 살았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박명해라고 했다. 박명 바다 해자. 예. 발굴명자. 그럼 명자 돌림이신 거예요? 那是人家都是名字是吧？这到我这边是放名。 그리고 가문의 돌림자도 정확하게 알고 我 있었다. 上面那是放文。 위에 때는 문자 돌림. 上面放文。 아들 때는 무슨 돌림? 那您家孩子呢？孩子犯喜字。哪个？犯喜字。 아버지는 문자 돌림, 본인은 명자 돌림. 이들은 정계비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곳 간도에 뿌리박고 살았던 것이다. 조선인의 간도 점유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 고종 때 만들어진 간도 지역 사람들의 호적인 변계 호적안. 이 호적안 작성자는 서변계 사무사 서상무, 즉 조선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만든 것이었다. 내용 역시 매우 구체적이다. 지명과 함께 실제 거주자들이 정확하게 기록돼 있다. 이는 조선의 행정력이 간도에 미쳤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영토 분쟁 지역에 있어서는 거주 주민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거주 주민들이 당시 우리 동포였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수 내지는 생활 실태를 작성한 그 변계 호적안은 지금 우리의 그 영토 문제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필수적인 자료다 이렇게 보죠. 이러한 간도에 대한 영토 인식은 조선 왕조 실록에도 곳곳에 남아 있다. 1662년 당시 영의정 정태환은 차라리 압록강을 국경으로 정하자고 건의한다. 이에 현종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정하면 우리 땅이 천국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밝히며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간도, 이곳은 실제로 조선인이 점유했고 조선의 행정력이 미쳤고 또한 우리 영토라는 인식이 존재했던 땅이었다. 네,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로도 많은 조선 백성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간도를 생활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진들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농사도 짓고 마을도 이루고 있습니다. 1897년의 기록을 보면 청국인에 비해 조선인의 수가 약 10배 정도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간도 땅의 실제 점유자는 조선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간도는 조선과 청, 양국 사이의 갈등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선과 청은 1885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감개회담, 즉 국경회담을 열게 되는데요.
이때 조선의 대표가 당시 안변부사이던 이중하였습니다. 당시 청나라에 비해 열세한 입장에서 국경회담을 벌여야 했던 이중하는 나의 목숨은 내놓을 수 있어도 나라의 땅은 한치도 내놓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회담에 임했습니다. 치열했던 두 차례의 국경회담과 이후의 조선과 청, 두 나라의 협상과 조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20여 년 전인 1885년과 87년 두 차례 국경회담에서 조선 측 대표로 나섰던 이중하의 후손을 만났다. 네, 젊으셨을 때 사진인 것 같고요. 이제 말년에 찍으신 것 같아요. 사진 속의 이중하는 꼿꼿한 조선의 관리로 남아있다. 이중하는 조선 후기 청백리로 이름이 높았다. 현재 전국에 남아있는 송덕비는 총 70여 개. 그중에서 이중하의 송덕비가 무려 9개에 이른다. 이중하의 아들이 만든 이중하 문집에는 국경회담 당시의 일화가 남아있다. 백두산 답사하시면서 산막에서 같이 이제 유숙을 하셨겠죠. 근데 하룻밤에 천국 대표가 뭐 복통이 심해서 야단을 칠 적에 이제 비상으로 가지고 계셨던 있던 이제 환약을 주신 모양인데 그걸 먹고 복통이 더 심해졌다고 뭐 야단을 하고 날 죽이려고 한 게 아니냐 하고 뭐 가진 협박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나머지 환약을 다 입에 털어넣으셨다 하는 털어넣으셨는데 독약이 아니라는 걸 이제 증명하시느라고 그러셨겠죠. 첫 국경회담은 1885년 9월 회령에서 열렸다. 회담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시작됐다. 조선 측 대표였던 안변부사 이중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고 회담에 임해야 했다. 그 당시에 청국과 우리 조선은 종이고 하나는 속이고 하는 그런,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부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역사상 풀이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종주국으로서 속국에 대한 간섭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지하는 바이고. 조선은 1882년의 이모군란과 1884년의 갑신정변 때 청나라의 힘을 빌었다. 이에 조선에는 이미 청나라 군대가 진출해 있었으며 원세계가 고종 앞에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을 정도로 위세를 부리던 시기였다. 회담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백두산에는 이미 강희 황제의 명으로 세운 정계비가 있사옵니다. 그것을 살펴본다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옵니다. 나는 도문강 변계를 조사하러 온 것이지 비석을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정계비의 비문을 먼저 보고 도문강의 수원이 어딘지 살펴본다면 조사는 쉽게 끝날 것이옵니다. 비석은 도문강 수원에 있다고 들었다. 도문강 하류에서 거슬러 올라가 비석이 도문강 서쪽에 있으면 서희 압록이요 동이 토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석에서 토문강 원류까지 석태가 쌓여 있은즉 이것만 확인하면 토문강 남쪽은 조선의 영토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옵니다. 무엇이? 어찌하여 부산은 도문강을 놔두고 석비만 조사하지 않은가? 정계비를 먼저 조사하지 않고는 모든 조사가 허사가 될 것이외다. 국경조사를 어디서부터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다. 청은 두만강 하류부터 조사할 것을 주장했고 조선은 정계비부터 조사하자고 맞섰다. 결국 1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청은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여겨
두만강 하류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조사하자고 했다. 이는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반면 조선은 정계비에서 가장 가까운 물줄기를 찾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는 정계비에서 토문강으로 이어지는 선을 국경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2년) 후인 1887년 다시 국경회담이 열렸다. 청은 1차보다 훨씬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조선은 이모년과 갑신년의 두 차례 환란 때 우리 황제폐하의 은덕을 입은 것이 적지 않다. 황제의 은덕을 어찌 갚으려는가? 청나라 측은 노골적으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거론하며 조선 대표 이중화를 압박해왔다. 회담이 진행되던 도중 조선 측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회담에 임하는 청측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게 된다. 그것은 청나라의 군기 대신 이홍장이 직접 내린 국경회담에 관한 훈령이었다. 그 내용은 서두수와 토문강 사이에서 국경을 정하라는 훈령이었다. 즉 두만강의 세 지류 중 가장 남쪽의 홍단수로 국경을 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청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한 이중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결국 이중화는 두만강의 가장 북쪽 지류인 홍토수로 국경을 삼기로 하고 회담에 임한다. 여러 소리 할 것 없다. 귀관은 오로지 홍토수 외에는 어째서 의논조차 하느냐 하는가? 귀관이 주장하는 홍단수는 우리의 땅을 축소하려는 것인데 어찌 그것을 상의하겠소이까? 마땅히 홍단수로 정할 것이다. 나는 그리 정할 수 없소이다. 오늘 이 시비를 가리지 않고는 산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라. 나의 목을 내어줄 수는 있어도 나라의 경계는 한치도 내어줄 수 없으니요. 목숨을 내건 이중화의 담판으로 결국 2차 국경회담도 결렬되고 만다. 조선과 청의 국경회담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중화는 2차 회담에서 홍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토문강을 포기한 것이다. 목숨을 걸고도 나라 땅을 지키겠다는 이중화. 그는 왜 토문강을 버리고 홍토수로 물러났던 것일까? 그런데 최근 이중화의 토문강 포기 이유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일본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그에 따르면 당시 서울에서는 조선과 청의 외교 대표 사이에 비밀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ソウルでこの遠征外とキミュンシクこの両者の間で接触や交渉があって、それを踏まえてトゥマンガンの現地でイ・ジュンハと新側の委員との間で会談があった。これが定外会談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したがってイ・ジュンハがトゥマンガンの境界で妥協したというのは、これはソウルでの遠征外、それからキミュンシク、この両者の間の接触の結果を踏まえたと見るべきでしょう。 당시 조선과 청의 외교수장이던 김윤식과 원색의 사이에 있었던 비밀 회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홍장 전집에 남아있는 원색이가 이홍장에게 보낸 비밀 통신문에 그 내용이 남아있다. 김윤식과 원색의 비밀 국경회담. 그 핵심은 차지 안민이었다. 借地安民というのは、教会の線引きにおいては、新側の主張に、妥協をすると。しかし、トマン
トゥマンガンの北側の朝鮮側の移住民の修税権とか訴訟などについては朝鮮側の関係が行うと。言い換えれば土地の領有権と人への統治権というものを切り離した考え方とい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차지 안민은 애초 원세계가 제안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 역시 간도에 대한 조선의 실질적인 점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 회담은 김윤식의 유배로 결렬됐고 이후 조선 정부는 강경책을 들고 나왔다. 즉 조선 정부는 이전의 모든 국경 회담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조선과 청양국은 간도에서 치열한 행정권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본은 간도로 진출했고 마침내 불법적인 간도 협약으로 간도를 청에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100여 년 이 간도 협약이 간도의 운명을 결정지어 온 것이다. 이중하의 회담 이후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단 한 차례 국경 회담도 열리지 않았다. 백두산 너머 간도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경에 대한 논란을 종결짓지 못한 채 미해결의 땅으로 남아 있다. 이중하의 회담이 결렬된 지 22년 후 간도는 당사자인 조선이 배제된 채 청나라와 일본 간의 일방적인 간도 협약으로 청나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간도 협약은 무효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간도를 둘러싼 아무런 회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 1962년에 북한과 중국과의 조중변개 조약이 있었습니다만 이 조약은 유엔에 등록되지 않은 비밀 조약입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간도를 둘러싼 한중 간의 갈등은 협상이나 조약이 종결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도는 잊혀진 고토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미해결의 땅인 것입니다.